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작 좋았네요. 그렇죠. 괜찮았죠. 그 영화를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어설프게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네. 네, 편집장님 오늘 키워드는 네. 세대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대표 작품은 아마 1987인 것 그쵸? 같은데요. 네. 저도 나왔을 때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영화 두 편 준비해 주셨다고 네. 하는데 독일의 68세대 외침을 다룬 실화 영화를 준비해 네. 주셨다면서요. 네, 바더 마이노프라는 작품인데요. 한국의 1987년과 비슷한 독일의 1967년을 다룬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좌파 기자였던 그 울리케 마이노프와 또 과격한 운동가였던 안드레아스 바더의 네. 이름을 딴 그 바더 마이노프 그룹이라고 하는 운동 단체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적군파라고 흔히 알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부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네네. 이 테러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이죠. 네, 이 영화가 독일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를 들인 영화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그게 사실을 다룬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을 보존할 가치가 크다. 네. 그리고 이게 영화로서의 가치도 크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그 당시에 2천만 유로 제작비를 들여서 제작된 작품이에요. 2천만 유로면 한국 돈으로 얼마인가요? 260억 정도. 네. 굉장히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들었네요. 작품이에요. 네네. 실제로 작품을 보면 뭐 이렇게 영상으로도 보이지만 영화 속에서 재현되는 그 당시의 집회나 시위 장면들을 굉장히 리얼하게 담아냈고요. 네. 특히나 이제 1968년 2월이었죠. 그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그 국제 베트남 회의, 그 당시에 거의 3천 명 정도가 이제 운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베트남 국제 회의 장면을 정말 리얼하게 재현을 해냈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영화를 보면은 그 구호나 뭐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울컥하죠. 그 영화 보면 이제 독일에서부터 사실 그 68 혁명이 일어나는데 지금 그 월남전 전쟁 보면 뭐 돌 좀 던지다고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미국인도 아니고 베트남인도 아니고 독일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전쟁 반대하기 위해 삶을 던져 투쟁하는 모습들이 이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68 혁명이라고 하면 그 인종과 그 성별 그리고 국경까지 초월했던 그런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독일에 살고 있는 이런 젊은이들이 왜 베트남 전쟁에 반대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베트남 전쟁은 그 인류 역사상 힘의 균형이 없었던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 극동아시아의 힘없는 나라를 완전히 멸종시키려고 했던 전쟁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들이 왜 이 극단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나라고 하면 이 국가와 일반인 사이의 어떤 그 대립 양상을 보면 그 무장 투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된다. 아, 과격하게 우리가 투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대사로 등장을 해요. 혁명적 사고란 없다. 오직 혁명적 행동만이 있을 뿐. 예. 네. 이 혁명에는 행동이 뒤따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언뜻 보면은 이 처음에 시작되게 된 계기가 휴머니즘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베트남인을 저렇게 학살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본인들이 한 그 혁명적인 행위가 사실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영화에서도 가감 없이 좀 다뤄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들에게 동조했던 많은 독일 사람들이 이들의 그 시위 양상이 나중에는 이제 은행을 털어서 막 자금을 마련하고 맞아요. 네. 또 정부 고위 관료들을 납치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암살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데 이때 좀 새로운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의 꼰대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찰국장이 있어요. 네. 그 브루노 간츠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네네. 브루노 간츠가 연기하는 이 경찰국장이 오히려 이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과격한 투쟁 양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사가 나오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호르스트라라고 하는 인물이 영화 속에서 계속 독일의 꼰대이지만 계속 젊은이들을 이해하려고 했던 이해하려고 그런 하는 인물이죠. 모습이. 네. 그럼 그 혁명의 어떤 뭐 초창기의 어떤 의도나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혹시 나오나요? 그 영화에서? 그 결정적인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요. 이 루디 두치케라고 하는 그 당시 그 68 독일 운동을 이끌었던 리더격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베트남 국제회의의 어떤 리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 68 그 독일 운동의 아이콘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네. 이 루디 두치케가 그 국제 베트남 회의 이후에 그 한 극우 성향의 청년에게 이 총격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죽지는 않았고요. 이 머릿속에 박혀 있던 총알을 빼내면서
바로 죽지는 않았고 한 10년 뒤에 이 안타깝게 세상을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네네. 뜨게 되는데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독일의 학생 운동이 굉장히 과격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과격 양상으로 흐르던 이들의 운동이 이 안드레아스 바더와 이 마인호프가 교도소에 잡혀 들어가게 됐을 때 이들을 석방시켜 달라는 조건으로 비행기까지 납치하게 되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네. 나중에 1972년 뮌헨 올림픽 미친 올림픽. 까지도 이어지는 네. 그런 사건이 되는데요. 그런 양상들을 보고 있으면은 왜 이들이 도저히 그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과격 양상으로 흘렀고 또 독일 사람들은 왜 그들에게 등을 돌렸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호르스트 국장의 말처럼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 줘야 된다. 네. 그들의 잘못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죠. 굉장히 공감력이 네, 뛰어나신 뛰어나신. 그런 분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행동 자체는 사실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다.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 독일에서는 68혁명을 어떻게 교육을 받으셨어요? 68혁명에 대해서? 저는 요즘 이제 학교에서 그 어떻게 가르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본인이 배울 때. 학교 다니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저희는 이제 히피 운동 또한 월남전에 대한 어떤 저항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고 그래서 특히 또 쿠바 위기에 대해서 62년 일어났던 쿠바 위기. 네. 핵무기 어떤 갈등들이나 네. 거기 관련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독일 내에서 사실 그 68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오히려 나중에 뭐 예를 들면 동독에서 이제 트라피가 생기고 동독의 어떤 발전이나 서독에서는 약간 뭐랄까 약간 80년대 어떤 사회 분위기 80년대.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는 조금 자세히 배웠던 것 같은데 사실 이 68 운동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독일 학교에서 좀 더 자세히 가르쳤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다니엘 씨는 요 바더마인호프 영화를 보고 좀 나름 그러니까 독일인이기도 하시니까 이거에 네. 대해서 좀 감상평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떤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이 보는 것과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 사실 자세는 뭔지 잘 몰랐었어요. 저희도 그냥 범죄자 그 느낌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테러 그룹. 네. 근데 결국은 그거는 어떤 의도로 생겼는지 또한 그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뭐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는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약간 좀 알게 됐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독일의 문화라는 부분도 좀 많이 볼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첫 장면부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장면인데 누드비치 장면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온 모든 출연진들이 다 이제 옷을 벗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누드비치 자체도 없고 사실은 이렇게 다 감추는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데 네. 이 누드비치가 상징하는 것 자체가 어떤 성의 자유로움 이런 것들도 상징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어떤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 알기로는 이제 옛날부터 사실 20세기 초반부터 독일에는 그 자연주의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옷 아예 그냥 맨몸으로 등산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네. 그런 누드로. 누드로 네. 그냥 등산하는 그런 운동도 있었는데 등산하면 막 등산 여기가 아플 것 그렇죠. 같은데. 아플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기분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네. 이제 68 운동 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유주의, 자연과 함께 하는 거. 그리고 네. 우리는 사실 하느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창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떤 사회적인 규정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네. 그런 마인드로 생긴 그런 운동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지금은 독일 특히 동독 쪽에 이제 누드비치들이 되게 많고 아 그래요? 그리고 가보셨어요? 누드비치는 안 가봤는데 저희는 공용 사우나 있어요. 자유롭지 않으시군요. 저는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네. 독일 가시면 사우나? 공용 사우나 꼭 한번 그 남녀 공용 사우나? 네 그런 거 다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네. 가시면 꼭 한번 방문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68 운동 몸으로 한번 직접 체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음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영화는 들깨라는 영화인데요. 네, 한국 이게, 작품이죠. 네, 불안과 상실의 대한민국 청년을 그려낸 영화다라고 알려져 있죠.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들깨는요. 그 입사 면접에 번번이 떨어져서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는 20대 청년이죠. 바로 그 변요한 씨가 연기한 이 정구라고 하는 인물이 대학원에서 조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선배들에게 늘 이렇게 압력을 당하고 네. 또 교수로부터 이 권위주의에 또 시달리기도 하고. 실당하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86세대를 대표하는 것 같은 이 백교수라고 하는 인물에 네. 대한 그 불만이 계속 쌓이는데요. 네. 근데 이 정구라고 하는 인물의 흥미로운 점은 이 고교 시절부터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이 사제 폭탄을 만드는 것으로 해소해 왔었어요. 그래서 소년원에도 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대학 교수의 차 밑에다가 사제 폭탄을 설치를 해서 그 교수를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네. 하지만 이 정구라고 하는 인물에게는 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좀 자리를 잡고 싶다라고 하는 이 양면적인 욕심까지 있죠. 네. 예, 그런 점들을 잘 풀어낸 작품이 바로 이 들깨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좀 보면서 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대학원 때 조교 했었는데 저 운이 좀 네. 좋았어요. 교수님 너무 좋으셔서 네. 예, 다행히도 너무 좋은 경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한국에서 조교를 네네네. 했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여기 이제 어떤 교수들의 갑질, 심지어 초반에 이제 때리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약간 소셜 포비아 이런 단어도 조금 떠오르고 청춘들이 약간 그 어둡고 또한 약간 어떤 가난함도 있고 약간 그 좀 뭐래나 약간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장면을 조금 그려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사는 정말 그 백 교수라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딱 전형적인 그 86세대 교수라고 네.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정구에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내가 왜 너를 계속 데리고 있는지 아느냐. 맞아요. 예, 그 너처럼 장면 기억납니다. 오갈 데 없는 애들이 말을 잘 듣는다. 난 그 대사 자체가 네. 지금 전국 그 정말 수십만 이 대학원생들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갑질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살짝 도와주고 그렇죠. 도와주면서 너는 그래서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라는 것들을 밀당이네요. 보여주는. 네, 그래서 결국 정구도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저는 장면이. 대학원을 안 나왔지만 지금도 이 영화 속 장면처럼 양말줄을 만드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요. 이거 왜 하는 근데 저도 대학원을 다녔지만 양말주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독일에서도 당연히 안 하겠죠? 안 하죠. 그 귀한 맥주를 왜 양말에다가 그러니까 그 귀한 맥주를 그 맛있는 술을 왜 양말에다가 이렇게 짜가지고 하는지. 그거 독일에서 하면 네. 주방탕이에요. 그렇군요. 그런 장면들이 왜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면요. 네. 실제로 요즘에 저런 일이 벌어지기도 있긴 하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뭐 네. 있긴 하겠죠. 결국에는 그 후반부에 이 정구도 똑같이 자기 밑으로 들어온 후배에게 너무나 열심히 양말줄을 만들거든요. 교수가 네. 그만 짜라고 네. 할 정도로. 그런 악순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설정을 만든 것은 아닐까 네, 싶죠. 맞습니다. 그런 하나의 장치였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보면은 어쨌든 효민이라는 그러니까 정구는 어느 정도 자기의 그 사회 구조 시스템에 조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인 거고 효민이라는 캐릭터는 완전히 이제 혁명을 꿈꾸는 그런 캐릭터인데 뭐 세상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효민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소년원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아서 더 일반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정구 이 두 가지의 인물 중에서 각자 좀 어떤 인물에 더 감정이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 씨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정구에 조금 더 무게가 쏠리는 것 정구. 같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들었는데 왜냐면은 효민이라는 인물은 그냥 일방적이에요. 그냥 저항이에요. 무조건적인 저항이고 또 그거 관련해서 뭐 솔직히 누구를 암살해도 별로 미련이 없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네. 나중에도 그 형사를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정구라는 인물은 제가 볼 때는 좀 요즘 이 시대 어떤 내부적 갈등을 되게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하고 싶은데 구조상 어떤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나 뭐 윗세대로부터 어떤 갑질을 당해서 결국은 저항할 수밖에 없고 나만의 방법을 통해서 그런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약간 무게감 정구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떻게 주성철 보세요? 편집장님 좀 어떠세요? 저도 정구인데요. 그래요? 큰일 났다 나도 정부인데. 고민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제 86세대 바로 아래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86세대를 보면서 느끼는 되게 그 양가적인 감정이 이 작품처럼 양말줄을 만들어서 매기고 막 권위주의에 이제 벗어던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이 백 교수처럼 좀 뭔가 좀 챙겨주는 게 가끔씩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흔히 좀 우리가 의리라고 표현하는 네 맞아요. 그런 점들을 같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이들을 좋아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묘하게 끌리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싫기도 하고 네. 그런 점들을 이 영화 속에서 백 교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정보인 것 같습니다. 저도 효민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그렇게 한 명 정도는 혐인으로 혁명적인 인물은 아니어서 효민을 보면서 아 그러면 안 돼 속으로 계속 그러지 마 그렇죠. 계속 이러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은데 정구라는 인물이 말씀하신 대로 다 그 본인의 내적 갈등을 정말 잘 표현하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고 저는 초반에 효민 쪽으로 이제 좀 애정이 갔던 이유가 네. 그 강의 듣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하고 어떤 상품의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건 그냥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 어떤 환상을 같이 이제 판매하기 때문에 이거 사기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너무 맞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본인도 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교수 입장에서 그거 좀만 더 받아들여주고 아 그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 맞는다는 조금만 좀 호응해줬으면 사실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인데 나중에 정말 그냥 마다 마인호프 같은 방식으로 네. 이제 행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효민을. 그래서 네. 효민도 아예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효민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 그런 맥락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구가 효민을 죽이게 되고 그쵸 폭탄으로 이제 죽이게 되고 굉장히 멍한 얼굴로 지금 돌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한번 취재해봤더니 이제 그 배우 이제 취재해봤더니 그 배우 변요한 씨는 촬영 끝나고 집에 가서 여동생과 딸기 우유 마시는 약간 그런 생각으로 멍하니 했다는 아, 약간 그 지하철에서 멍한 표정이 아, 맞습니다. 여동생이랑 집에 가서 딸기 우유 딸기 우유 마셔야지 이런 마셔야겠다. 표정이구나.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도 네.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좀 엔딩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해 엔딩의 주신다면 의미?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전까지 이 정구라고 하는 인물은 그 차에서 거의 숙식을 해결을 해요. 네. 친구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돈을 안 내서 이 과태료 때문에 이 번호판까지 그 네. 떼이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취직을 하고 그 사회에 편입이 되면 그냥 멍한 표정으로 지하철 타고 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차라리 그렇게 그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그 시간에 더 오히려 낭만적으로 느껴졌던 아, 네. 그런 그 교통수단의 대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잠깐 제목 얘기하자면은 들깨는 유기견 말하는 건데 주변에 약간 위협하고 좀 위험한 그런 게 되는 네. 그런 존재잖아요. 그 왜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요? 결국 이 작품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들깨라고 하는 이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가 사회에 길들여지는 그 과정을 좀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네. 언제 들깨라고 생각하세요? 아, 제가 들깨였던 때, 네네. 네. 취업 준비생일 때 한 2년 정도 제가 거의 백수로 있으면서 이제 언론사 준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되게 막 술도 많이 마시고 막 술 마시는 게 너무 좋고 막 약간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한때 꿈이 술 먹고 객사하는 게 나의 꿈이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한때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변수장은 어떠세요? 저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게시판에 네. 익명으로 무언가를 써봤던 경험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누군가를 폭로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다 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글을 본인이 읽어보더니 썼던- 문자다. 그러면서 바로 결국 알더라고요. 다 들켰던. 네. 아 그렇군요. 다니엘 씨는 좀 그랬던 경험이 있나요? 들깨였던 경험? 아 저 완전 날라리였죠. 어렸을 아 진짜요? 때는 아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세요? 그 베일 누르고 도망치는 거? 아 그게 무슨 날라리예요. 그거 날라리죠. 옛날에 막 어르신들 사는 네. 집에서 막 베일 누르고 막 빨리 맞아요. 도망치고 뭐 객사, 그거 폭로 초등학교 나오고 때 있는데 하는 거 갑자기 초인종들은 완전 아, 들켰죠. 진짜 본인만 되게 모범생 이미지로 가려고 지금 아, 그런가요? 술 먹고 객사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좀 더 날라리처럼 네. 살겠습니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자 영화라는 매체가 아무래도 자기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여기 안더 더 씨 코너에서 주성철 씨 덕분에 좀 더 다양한 장르를 좀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더욱 기다려지는 주성철의 언더 더 씨? 이게 언더 맞나요? 더 씨. 언더 더 씨.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